지기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의 강의를 보러 왔는데요.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대회인 만큼 그만큼 대회에 대한 기대감, 맞떨림이 모두가 클 것 같은데요. 오늘 대회에서는 쟁쟁한 뭔가 좀 특별한 업적을 가진 그 능력,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특강을 한다, 특별한 강의를 한다. 그 강의를 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 이런 궁금한 점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그 강의를 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이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 뭔가를 열심히 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런 기회를 보면서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내년에 또 한번 도전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전에 여러분 진지하신가요? 네, 제가 이번 강의 앞서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지하세요? 안 진지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진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번에 별로 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복장도 아침같이 밝은데 밤하늘은 어두컴컴하니 별 몇 개만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밤도시도 우리 밤도시가 대낮같이 밝은데 밤하늘이 깜깜할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네, 아니 이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방에 불이 켜져 있는데 방이 밝지 않은 것 같은 이상한 현상이 되었어요. 네, 이런 사실에 의해서 일찌감치 고민을 해본 과학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그 과학자입니다. 바로 뉴턴입니다. 네, 또 뉴턴이라고 하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우주 이야기를 하는데 뉴턴 이야기를 안 하면 뉴턴이 무덤에서 기어 올라옵니다. 네. 뉴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탈세를 하는 것은 사실 별들이 아니라 우주 공간이 탈세를 했던 것입니다. 네. 밤하늘이 왜 없을까라는 이 단순한 질문. 사실은 우리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는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다양하다고 여기는 것에 이토록 큰 비밀이 숨어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11학년 유지랑입니다. 우선 감기로 인해 제 목소리가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두 번의 원전 사고에 대해서 익히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원인으로 인해 이러한 폭발들이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소 진부하고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이 두 사고를 통해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안전 실험이 이런 끔찍한 폭발로 이어졌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원자로의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었습니다. 냉각 장치 중 하나인 냉각수는 이 글자 뜻과 같이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고 또 중성자의 일부를 흡수해서 반응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체르노빌의 원자로였던 RBMK용 원자로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을 지속시키는 흡연이 있었고 안정성 실험을 위해 출력을 낮추면서 냉각성이 검토되지 않았고 후쿠시마에서는 자연재해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산업에 종사하더라도 기술보다 먼저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심지어는 우리 목숨에 기반이 되는 안전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또 어떤 사람은 돈이나 명예를, 혹은 가족이나 자유를 떠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통합사회인 교과서에는 행복을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조건 중 저는 오늘 경제적 안정, 즉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고 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갈렸으며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는 스탈린과 스티븐슨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제학자 스탈린의 주장입니다.
그는 기존에 소득 증가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경제 논리에 의문을 가지고 30개국을 대상으로 1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경우 1940년대에서부터 1950년대에는 소득이 늘수록 행복도 증가했고, 하지만 소득이 급속도로 늘어난 70년대에는 오히려 행복이 감소했습니다. 초과 연구학자들의 논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카나다와 비판의 연구에서는 행복이 연간 소득 약 7만 5천 달러에 이를 때까지만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인간관계나 자아실현 등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조사에서는 개인의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화면에 있는 네 가지 선택지 중 한 가지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1을 고른 여러분은 리더십이 강한 사장입니다. 돈을 성질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 증가로 인한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행복이 크게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B는 사회적인 수다형으로 돈을 즐거움과 자유를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물질보다는 경험을 투자할 때 행복이 더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C를 선택한 여러분은 계획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B관형입니다. 여러분은 돈은 안정과 질서의 기반으로 보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이 곧 심리적 행복으로 이어져 생긴 돼지세포가 이렇게 와가지고 상어를 왕 먹습니다. 그러면 보조티림프라는 친구가 이렇게 따라와서 돼지세포에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보조티림프가 세포 독성 티림프와 비림프고 이 두 개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세포 독성 티림프는 킬러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어를 바로 착착 이렇게 죽입니다. 근데 비림프고는 조금 더 영리한 아이여서 성질세포와 기업세포를 분화가 되는데요. 이때 성질세포라는 친구가 항체를 만들어 저희 몸이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HIV 바이러스라는 거에 감염이 된다면 보조티림프가 파괴돼요. 보조티림프는 저 앞쪽에 있죠. 제가 파괴되면 어떻게 된다?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모두 다 반응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항체도 만들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HIV 바이러스가 다음에 재침입을 했을 때 저희 몸은 바이러스에 대응을 못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에이즈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에이즈란 무엇이나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으로 HIV 바이러스에 의해 보조티림프가 파괴되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한국인들에게 프레디 머큐리가 걸린 병, 혹은 여기 나와 있는 너는 내연명, 필라델피아와 같은 영화의 주요 소재로도 매우 유명하죠. 에이즈는 가장 무시무시한 특성이 바로 잠복기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감기나 몸살, 앞으로 올 12월 1일이니 이날만큼은 여러분들도 에이즈에 대해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 강의에서 나온 거였죠.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다 내리고 하나씩 할게요. 다 내려. 하나, 둘, 셋. 10일. 현석 기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현석 기록은 시간적인 흐름과 형태의 연속성을 통해서 공통조상의 관계를 실제로 시각화하는 그런 증거로 쓰입니다. 이 책에서 예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기 보시는 두 개로 있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진화와 어류가 양서류를 권하는 예시를 설명하면서 현석 기록에 대한 증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비교해부학인데, 해부학 뭔지 아시죠? 여기 장기, 내장 그런 걸 연관하는데, 비교해부학이라는 것은 같은 종이나 다른 종의 이제 생명체를 같이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런 비교해부학을 통해서 종 간의 해부학적 유사성과 다른 종도 포함해서 그런 종 간의 유사성을 통해서 공통조상의 구조적인 그런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시로는 포유류의 앞다리 골격의 상동성, 즉 인간의 팔, 고래의 지느러미, 고양이의 앞다리와 같은 그런 상동성을 이용해서 입시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해부학 유전학의 3중 근거를 통해서 동의 시점을 찾는 음악적인 접근으로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스타나 틱톡 등 다양한 SNS 앱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에 필터를 씌울 때,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할 때, 이 모든 게 사실 수학의 행렬로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가 바로 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포함된 행렬입니다. 여기 계시는 학생분들 중에서는 저희 학년만 이 행렬을 배웠는데요. 그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은 이 행렬에 대해서 좀 많이 생소할 것 같습니다. 사실 행렬 단어는 2009년 기존교육과정 이후 사라졌다가 약 15년 만에 2022 기존교육과정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즉 저희부터 새 교육과정이 적용이 된 거죠. 이전에는 고급 수학이나 선택 과목에서만 잠깐 다뤘지만 이제는 공통수학 1회 정규 단원으로 포함되어 모든 학생이 행렬의 개념과 연산을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렬이 다시 도입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과 데이터 이해 능력, 즉 정보를 스스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이 행렬은 무엇일까요? 행렬은 여러 숫자나 데이터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가로와 세로로 배열한 직사각형 표현대 수학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계산도 한 번에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계산 방식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숫자의 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학,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생물학, 물리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계산할 때 활용됩니다. 그리고 행렬의 가로에 있는 줄을 저희는 행, 세로에 있는 줄을 열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표현한 이름이 바로 행렬이 되는 거죠. AI, 데이터 분석, 이미지 인식 같은 분야에서도 이런 행렬 곱셈 구조가 핵심 계산 방식으로 이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서정 대수학인데요.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루에 몇 번쯤 좋아요를 누르시나요? 그냥 습관처럼 누르는 그 손끝의 클릭, 그게 세상을 바꾸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어요?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하나가 정말 세상을 바꾼다고? 라는 이 단순한 물음이 오늘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열면 수많은 목소리들이 떠다닙니다. 하루에도 수천만 개의 게시물, 수억 번의 클릭, 그 속에서 좋아요는 하나의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글에 공감하며 누르는 좋아요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는 의사 표현이고 또 때로는 세상아 이 문제를 봐줘 라는 사회적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피해자의 글이 수십만 개의 좋아요가 눌려졌을 때 그건 단순히 공감이 아니라 하나의 여론 그리고 공동체의 의지를 줄 수 있고 또 세상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불씨가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하나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 계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연 빛은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후반부에 공개되니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추론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맥스웰 방정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교과 연계 배경지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력은 전하를 띤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전기력의 방향은 전하의 보호에 따라 전기력의 크기는 쿨럼 법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력은 자성을 띤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자기장의 방향은 NS 자극과 앙페르 법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전자기유도는 자기장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르는 전기, 전자기파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드는 전자기파의 개념이 성립되었고 빛 또한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띠는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맥스웰 방정식은 전자기파를 예측하고 빛이 전자기파라는 사실을 밝혀내며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소개한 전승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학년 전용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질문 하나만 먼저 드려도 괜찮을까요? 혹시 K-pop 아이돌이나 가수, 배우 좋아하는 사람들 한 번쯤 마음속에 해보신 적 있을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누구 좋아하세요? 이재용. 저도 이재용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 한국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이처럼 저희 한류가 세계에 각광받을 때마다 제 마음속이 한편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이런 의구식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요컨대 이런 식으로요. 아니 한류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 우리 한국 그 정도 아닌데? 한류 열풍 그래서 우리 한국이 뭐가 좋은데? 글쎄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한류 열풍은 단순히 한국의 유명세로만 치부되는 것이 아닌 이 유명세가 실제로 저희 국기에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한 확산할 투자, 트렌드에 민감한 기획력,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상품성과 이러한 전략을 전력으로 활용한 국가 마케팅 덕분에 비로소 지금의 한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류 유행이 너무 영세적으로 굴지 말고 저희의 국가 마케팅에 더욱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발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학년 전효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 발표를 맡게 된 11학년 1반 강찬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앞서 발표를 들어보니까 다들 준비를 너무 잘해와가지고 또 마지막 순서라 위축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나는 이 코맹맹이 소리는 감기가 아직 다 낫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개념은 언어와 사고의 상관관계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언어와 사고, 그 개념적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언어와 사고란, 언어는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도 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교과서 예제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이 물이라는 간단한 단어를 두고도요, 다세의 아이들은 나 물이 뜨거워, 물이 차가워, 엄마 나 물 이렇게밖에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고급진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자, 물을 가열하면 기화되면서 부피가 약 1244배 증가한다. 물은 산소와 수소가 결합한 H2O다. 포키포나라는 언어는요, 극강의 미니멀리즘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수식어에 걸맞게 약 12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문장의 맥락을 파악해서 해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케는 나쁘다라는 뜻인데요.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기분이 나쁘다, 나는 슬프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장의 어순도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굉장히 친숙하고도 단순하고요. 이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일단 언어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생각도 단순해지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